안녕하세요, 여러분.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입니다. 드디어 3편 마지막 편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1편에서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봉쇄와 량언펑의 도전, 딥시크 쇼크의 전말을 다뤘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800조가 하루 만에 증발하고 제분스의 역설로 되살아난 이야기. 2편에서는 그 충격의 실체, 557만 달러의 비밀병기를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MOE, MLA, FP8, 듀얼 파이프, PTX 해킹, GRPO, MTP. 7가지 기술이 하나의 철학 아래 통합돼서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AI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소름 끼치는 아하 모먼트까지. 2편 끝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효율 혁명이 딥시크만의 이야기일까? 텍스트 AI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 답은 아닙니다. 였죠. 오늘은 영상 AI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 글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화면, 그리고 그 화면에 소리까지 입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텍스트와 영상은 전혀 다른 세계 같잖아요. 하나는 글자고 하나는 화면이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두 세계에서 벌어지는 효율 혁명의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좋은 결과를. 딥시크가 텍스트 AI에서 보여준 철학이 영상 AI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주인공만 다르고 무대만 다를 뿐. 그러면 영상 AI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이트댄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틱톡의 모회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숏폼 영상 플랫폼을 만든 회사. 이 회사가 만든 영상 AI가 있는데 이름이 Cdance예요. Cdance. 씨앗이 춤춘다 라는 뜻인데 이 이름처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영상 AI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어요. Cdance는 불과 8개월 사이에 3번 진화했습니다. 2025년 6월에 1.0이 나왔고 같은 해 12월에 1.5%가 그리고 2026년 2월에 2.0이 나왔어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다시 감독이 AI를 지휘하는 시대로 8개월 만에 새 세대를 거친 거예요. 이 속도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이야기인데 각 세대의 기술적 도약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1.0을, 2부에서는 1.5와 2.0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왜 바이트댄스인가? 생각해보면 딱 맞는 회사예요. 틱톡, 도우인, 캡컷 같은 영상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AI가 만든 영상을 즉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닿을 수 있다. 이건 구글이나 오픈 AI도 갖지 못한 엄청난 장점이에요. 오늘 1부에서는 3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영상 AI의 기본 원리인 확산 모델이 뭔지. 둘째, Cdance 1.0이 어떻게 보급형 GPU로 1080p 영상을 41초 만에 만들어냈는지. 셋째, 100번의 붓질을 4번으로 줄인 마법 같은 가속 기술 TSCD. 자, 들어갑시다. 먼저 영상 AI의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해요. 텍스트 AI가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했듯이 영상 AI에도 핵심 원리가 있거든요. 바로 확산 모델입니다. 영어로 디퓨전 모델.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원리는 의외로 직관적이에요. 비유부터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깨끗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풍경 사진이든 인물 사진이든 뭐든 좋아요. 이 사진에 노이즈를 조금씩 추가합니다. TV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 같은 거예요. 점점 더 많이 추가하면 사진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해요. 더 추가하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작위 노이즈,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점들의 집합이 돼버립니다. 이 과정을 확산 과정이라고 불러요. 깨끗한 이미지가 노이즈 속으로 확산되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쓸모없어 보이죠? 핵심은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AI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노이즈가 점점 추가되는 과정을 수백만 번 보여주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노이즈가 추가됐는지를 학습해. 그러면 AI는 거꾸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학습이 끝나면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무작위 노이즈, 아무 의미 없는 점들의 집합에서 출발해서 노이즈를 한 겹씩 벗겨내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I가 배운 건 이 정도의 노이즈 상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면 된다는 규칙이에요.
아주 시끄러운 노이즈 상태에서는 대략적인 윤곽을 잡는 방향으로, 노이즈가 좀 줄어든 상태에서는 세부 사항을 다듬는 방향으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점점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안개가 자욱한 풍경이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것처럼요. 여기에 텍스트 조건을 붙이면 해질녘 파리의 에펠탑이라는 글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가 노이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라고 쓰면 그 이미지가 나오고 빗속에서 춤추는 고양이라고 쓰면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텍스트가 AI에게 이 방향으로 노이즈를 제거해 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생성 AI의 기본 원리예요. 2022년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열광했죠. AI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서요. 미드저니로 만든 AI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하고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확산 모델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지 이미지, 사진 한 장의 이야기예요. 진짜 도전은 그 다음입니다. 이 원리를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에 적용하는 것. 정지된 한 장이 아니라 움직이는 수십, 수백 장의 연속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비디오 확산 모델입니다. 오픈 AI의 소라가 2024년 초에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AI가 영상도 만든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영상은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미지는 가로와 세로 2차원이에요. 하지만 영상은 거기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하나 더 붙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시간, 3차원이 되는 거죠.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치면 5초짜리 영상은 120장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120장이 전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해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있었는데 세 번째 프레임에서 갑자기 왼쪽을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확산 모델은 이미지 확산 모델보다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단순히 프레임만큼 곱하기가 아니에요.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연산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080p 이미지 한 장의 픽셀 수가 약 200만 개예요. 5초 24프레임 영상이면 120프레임이니까 단순 곱셈만 해도 2억 4천만 개의 픽셀을 다뤄야 해요. 하지만 각 픽셀이 시간축으로 연결되어야 하니까 실제 연산량은 이것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합니다. 이미지 생성에 비해 수백 배 무거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영상 생성 AI는 이미지 생성 AI보다 훨씬 비싸고 훨씬 느린 게 당연한 거였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고품질 영상 AI를 만들려면 H100 같은 최고급 GPU가 몇 대 필요했고 생성 시간도 수분에서 수십 분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확산 모델의 태생적인 약점이 있어요. 바로 느리다는 겁니다. 노이즈에서 깨끗한 영상을 만들려면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해야 해요. 한 번에 확 제거하면 결과물이 엉망이 되거든요. 비유하자면 대리석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 때 한 번에 망치로 크게 때리면 돌이 깨져버리잖아요. 아주 섬세하게 조금씩 깎아야 해요. 이 조금씩 깎는 과정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NFE, Number of Function Evaluation 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AI가 붓질하는 횟수예요. 기존의 확산 모델은 이 붓질이 50번에서 100번 정도 필요했어요. 이미지 한 장 만드는데 100번의 붓질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견딜만해요. 하지만 영상은 120프레임짜리 5초 영상을 만드는데 매 프레임마다 100번씩 붓질해야 한다면 연산량이 1만 2천 번이 되는 거예요. GPU가 아무리 빨라도 이건 상용 서비스에서 쓸 수 없는 속도입니다. 사용자가 5초짜리 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10분, 20분을 기다려야 한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이게 영상 생성 AI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였어요. 품질을 올리려면 붓질을 많이 해야 하는데 붓질을 많이 하면 너무 느리다. 속도를 올리려면 붓질을 줄여야 하는데 붓질을 줄이면 품질이 엉망이 된다. 오픈 AI의 소라도 이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공개 당시 놀라운 품질의 영상을 보여줬지만 생성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고가의 GPU 인프라가 필수였어요. 아름답지만 느리고 비싸다. 이게 2024년 영상 AI의 공통된 한계였습니다. 텍스트 AI에서 오픈 AI가 더 크고 더 많이 접근을 택했듯이 영상 AI에서도 대부분의 회사가 더 강력한 GPU, 더 많은 연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딥식이 텍스트 AI에서 다른 길을 보여줬듯이 영상 AI에서도 누군가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편에서 딥식의 MLA가 메모리를 줄이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딜레마를 정면 돌파했죠. 영상 AI에서도 똑같은 구조의 딜레마가 있었고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시덴스입니다. 자, 이제 시덴스 1.0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025년 6월 바이트댄스의 시드 팀이 시댄스 1.0을 공개합니다. SEED는 Scalable, Efficient, Expressive and Diverse의 약자인데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하고 다양한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효율을 강조하고 있죠. 바이트댄스가 별도의 AI 연구 조직을 꾸려서 영상 생성에 올인한 팀이에요. 딥시크가 량원펑이라는 한 사람의 비전에서 시작된 것처럼 C댄스도 바이트댄스의 대규모 자원과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담 연구 조직이 집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회사의 DNA가 영상이니까 AI 영상 생성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부터 남달랐죠. C댄스 1.0이 공개되자마자 업계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Artificial Analysis라는 AI 벤치마크 기관의 비디오 어리나에서 텍스트에서 영상 생성, 이미지에서 영상 생성 두 부문 모두 1위를 차지했거든요. 구글의 VO3, 틱톡의 자매 서비스인 클링 2.5, 그 외 여러 경쟁 모델을 모두 제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성능 자체가 아니라 그 성능을 달성한 하드웨어의 수준이에요. C댄스 1.0은 엔비디아 L20이라는 GPU에서 테스트됐어요. L20이 뭐냐면 1편에서 다뤘던 H100이나 H800과는 차원이 다른 보급형 GPU예요. 데이터 센터용이긴 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많이 낮아요. AI 학습용이 아니라 주로 추론용으로 쓰이는 칩이죠. 이 보급형 L20에서 5초짜리 1080p FHD 영상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 41.4초.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41초.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게다가 이건 보급형 GPU에서의 수치입니다. 고급 GPU를 쓰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비용으로 따지면 5초 HD 영상 한 편에 약 50센트, 우리 돈으로 약 670원 정도예요. 서구권 경쟁사 대비 약 70%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숫자를 체감 가능하게 바꿔볼게요. 소상공인이 자기 가게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요. 예전이라면 영상 제작 업체에 의뢰해서 수백만 원을 써야 했을 거예요. AI 영상 서비스를 쓰더라도 서양 서비스는 5초에 2,000원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C댄스라면 670원이에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방송급 영상을 AI가 만들어주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생각해볼까요? 영상 하나에 인트로, 아우트로, 중간 삽입 영상 등 AI 생성 클립이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치면 전체 비용이 6,700원이에요. 이 정도면 개인 크리에이터도 부담 없이 AI 영상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죠. 1편에서 딥시크가 텍스트 AI의 API 비용을 27배 낮추면서 AI 사용의 문턱을 확 낮춘 이야기를 했잖아요. C댄스는 영상 AI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본스의 역설이 여기서도 작동할 거예요. 영상 AI가 저렴해지면 영상 AI를 쓰려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C댄스 1.0의 핵심 아키텍처를 살펴봅시다. 여기서도 2편에서 다뤘던 영리함이 빛납니다. 아까 영상은 3차원이라고 했잖아요. 가로, 세로, 시간. 기존의 영상 확산 모델은 이 3차원을 한꺼번에 처리했어요. 한 번에 공간적 특성, 그러니까 화면 안에서의 구도나 조명도 처리하고 시간적 특성, 그러니까 프레임 간의 움직임 연결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촬영 감독, 조명 감독, 편집 감독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전부 신경 쓰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하기 어렵고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죠. C댄스는 이걸 분리했어요. 분리형 공간-시간 확산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도입한 건데 쉽게 말하면 영상 처리를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첫 번째 팀은 공간적 레이어예요. 이 팀은 각 프레임 내부만 담당해요. 이 프레임의 구도가 좋은지, 조명이 자연스러운지, 질감이 사실적인지, 색감이 맞는지 한 장 한 장의 사진 퀄리티를 책임지는 거죠. 영화로 치면 촬영 감독과 조명 감독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팀은 시간적 레이어예요. 이 팀은 프레임 간의 연결만 담당해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사람이 팔을 들기 시작했으면 다음 프레임에서는 팔이 좀 더 올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완전히 올라가 있어야 해요. 이 움직임의 궤적이 매끄러운지, 장면 전환이 자연스러운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일관된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영화로 치면 편집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분업하면 뭐가 좋으냐? 각 팀이 자기 전문 영역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둘 다 더 잘할 수 있고 연산 효율도 올라가요. 3차원을 통째로 처리하는 것보다 2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계산량이 줄거든요. 2편에서 딥시크의 MOE가 모든 직원을 동원하는 대신 전문가만 부른다는 전략이었잖아요. C댄스의 분리형 아키텍처도 같은 철학이에요. 모든 차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대신 각 차원의 전문가를 따로 두자. 분업의 힘이 또 한 번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영리한 기법이 있어요. 시간적 레이어에서 윈도우 파티셔닝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건 시간축을 작은 구간들로 나눠서 처리하되 각 구간이 서로 겹치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비유하면 영화 편집할 때 5분짜리 영상을 5분씩 5토막으로 나눠서 편집하되 각 토막의 시작과 끝이 옆 토막과 10초씩 겹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토막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면서도 전체를 한꺼번에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법 덕분에 시댄스는 긴 영상에서도 시간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영상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입고 있던 빨간 셔츠가 마지막 프레임에서 갑자기 파란 셔츠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기술이 있어요. Thin VA 디코더라는 건데 이건 AI가 내부적으로 압축된 형태의 영상을 실제 픽셀 영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최적화한 기술이에요. 기존의 VA 디코더는 이 변환 과정에서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었는데 시댄스는 채널 너비를 줄인 탄단한 디코더를 설계해서 메모리 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디코딩 속도도 높였어요. 고해상도 영상을 빠르게 출력하는 마지막 관문을 최적화한 거죠. 이것도 효율의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시댄스 1.0은 단일 기술의 승리가 아니에요. 아키텍처 설계, 분리형 DIT, 가속 기술, TSCD, 마지막 출력 최적화, Thin VA, 데이터 전략, 큐레이션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게 맞물려서 41.4초와 670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1편에서 딥시크의 7가지 기술이 낭비 레세의 교향곡이었다고 했잖아요. 시댄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AI 버전의 교향곡인 거죠. 자, 이제 오늘 1부의 핵심 중의 핵심, TSCD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Trajectory Segmented Consistency Distillation. 이름이 정말 길죠? 직역하면 궤적 분할 일관성 증류인데 저는 이걸 100번의 붓질을 4번으로 줄이는 마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까 확산 모델의 약점을 말씀드렸잖아요. 노이즈에서 깨끗한 영상을 만들려면 붓질을 50번에서 100번 해야 하고 그래서 너무 느리다고. TSCD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증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증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수의 실력을 초보에게 전수하는 과정이에요. 영어로는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 증류.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앞에 세계적인 요리 대가가 있어요. 이 셰프는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기를 봐가면서 온도를 재가면서 100단계의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스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셰프 옆에 견습 요리사를 붙입니다. 견습 요리사는 대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 단계에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구나, 저 온도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핵심을 배워요. 충분히 배우고 나면 견습 요리사는 100단계를 전부 거치지 않아도 핵심적인 4단계에서 8단계만으로 거의 같은 품질의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게 됩니다. 세부 단계는 건너뛰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핵심 판단은 이미 체화했으니까요. 이게 증류의 원리예요. 100번 붓질하는 교사 모델의 지식을 4번에서 8번만 붓질하는 학생 모델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증류만으로는 영상 확산 모델을 충분히 가속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00단계의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각 단계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초반 단계, 그러니까 노이즈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큰 윤곽을 접는 작업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배경은 산이다라는 대략적인 구조를 정하는 단계죠. 중반 단계는 세부 사항을 채우는 작업이에요. 사람의 얼굴 윤곽, 옷의 주름, 산의 나무들을 그리는 거예요. 후반 단계는 미세한 디테일을 다듬는 작업이에요. 피부 결, 나뭇잎의 그림자, 하늘의 구름 질감 같은 거요. 각 단계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이걸 하나의 학생 모델이 한 번에 다 배우라고 하면 학습이 제대로 안 돼요. 마치 수학의 덧셈, 미분, 위상수학을 한 학기에 전부 가르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단계별로 나눠서 가르쳐야 효과적이잖아요. TSCD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T는 트래젝토리, 궤적이에요. S는 세그멘티드, 분할, C는 컨시스턴시, 일관성, D는 디스틸레이션, 증류. 궤적을 분할해서 일관성 있게 증류한다. 핵심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노이즈에서 깨끗한 영상까지의 전체 여정을 궤적이라고 부릅니다. 100번의 붓질이 그리는 경로죠. TSCD는 이 긴 궤적을 여러 개의 구간, 세그먼트로 쪼개요. 비유하면 100층짜리 빌딩을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1층에서 25층까지, 25층에서 75층까지, 75층에서 100층까지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각 구간에서의 점프 기술을 따로 익히면 어떨까요? 각 구간은 25층이니까 점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TSCD의 학습은 2단계로 이루어져요. 1단계 세그먼트 증류.
전체 궤적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 안에서의 노이즈 제거 과정을 학생 모델이 개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큰 윤곽을 잡는 게 핵심이야. 이 구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을 채우는 게 핵심이야.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전문화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노이즈 100% 상태를 시작점, 깨끗한 영상 0% 상태를 끝점이라고 합시다. 이걸 4구간으로 나누면 첫 번째 구간은 100%에서 75%까지, 두 번째는 75%에서 50%까지, 세 번째는 50%에서 25%까지, 네 번째는 25%에서 0%까지예요. 첫 번째 구간의 교사는 이 정도 노이즈에서는 전체적인 구도와 주요 객체의 위치를 잡는 게 핵심이야를 가르치고, 네 번째 구간의 교사는 이 정도로 깨끗해진 상태에서는 피부 결이나 머리카락 끝의 디테일을 다듬는 게 핵심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각 구간의 교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 각각 자기 수준에 맞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2단계, 글로벌 통합. 1단계에서 각 구간별로 학습한 내용을 전체 궤적에 걸쳐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각 구간에서의 점프 기술을 연결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중학교에서 배운 것,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을 하나의 체계적인 지식 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이죠. 이 2단계를 거치면 원래 100번의 붓질이 필요했던 과정을 단 1회에서 8회의 붓질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것도 품질의 손실 거의 없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TSCD에는 2가지 추가 강화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스코어 증류라는 기법. 이건 학생 모델이 적은 붓질로 만든 결과물을 교사 모델의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서 보정하는 과정이에요. 네가 4번 만에 만든 결과물을 100번 붓질한 결과물과 비교해볼게. 여기가 좀 부족하네. 이 부분을 더 다듬어봐. 이런 식의 피드백 루프예요. 둘째, RLHF. 2편에서 다뤘던 그 RLHF예요.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죠. AI가 만든 영상을 사람이 보고 이 영상은 자연스러워, 이 영상은 좀 부자연스러워 같은 평가를 해서 AI가 사람의 미적 감각과 동전의 현실성에 맞게 더 학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상 RLHF의 독특한 점이 있어요. 텍스트 AI에서의 피드백은 답이 맞다, 틀리다,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같은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영상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운가? 이 하늘의 색감이 현실적인가? 카메라 흔들림이 의도된 것인가? 같은 미묘한 판단이 필요해요. 수학처럼 정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이 크니까 여기서는 사람의 판단이 아직 중요합니다. 딥시크의 GRPO가 수학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를 계산기로 자동 평가했다면 영상 AI에서는 아직 자동화가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도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상 품질도 AI가 AI를 평가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 모든 기법을 합친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원래 100번 이상의 추론 단계가 필요했던 영상 생성이 TSCD 적용 후 1회에서 8회로 줄었어요. 추론 속도가 약 10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렇게 가속했는데 인간 선호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원본 모델을 능가하는 결과도 나왔다는 겁니다. 잠깐, 더 적게 그렸는데 더 잘 그렸다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증류와 RLHF 과정에서 교사 모델의 불필요한 노이즈나 비효율적인 경로가 정제되기 때문이에요. 이 편에서 MLA가 KV 캐시를 93% 압축했는데 평능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같은 현상이에요. 압축과 정제 과정에서 핵심만 남기니까 오히려 깔끔해지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시나요? 딥시크의 MLA도, FP8도, 그리고 지금 시덴스의 TSCD도 줄였는데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동일한 역설이 반복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존 모델들이 실은 엄청난 양의 낭비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낭비를 영리하게 제거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제되는 거예요. 물을 끓여서 증류하면 불순물이 빠지듯이요. 딥시크와 시덴스의 효율 혁명은 결국 AI 모델 안에 숨어있던 낭비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시덴스가 보급형 L20 GPU에서 41.4초 만에 1080p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은 바이트댄스가 자체 개발한 하이퍼 SD라는 증류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SD는 뉴립스 같은 최고 수준의 AI 학회에 발표된 연구 성과이고 TSCD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류 기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프레임워크예요. 바이트댄스가 단발성 트릭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 역량을 갖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편에서 딥시크의 비밀이 7가지 기존 아이디어를 하나의 교환국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덴스의 TSCD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 증류, 궤적 분할, 스코어 매칭, RLHF 같은 기존 기법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통합한 거예요.
혁신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서도 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지금까지 모델 아키텍처와 가속 기술을 다뤘는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바로 데이터예요. AI 업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아무리 모델 구조가 훌륭해도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물도 엉망이에요. 반대로 데이터가 좋으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델로도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시덴스 큐는 이 데이터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대규모 영상 데이터셋에 다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한 건데 세 가지 핵심 기법이 있습니다. 첫째, 샷 경계 탐지입니다. 샷 바운더리 디텍션. 긴 영상을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쓰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에는 수천 번의 장면 전환이 있잖아요. 카메라 각도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점프하고 이런 전환 지점을 AI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긴 영상을 의미 있는 짧은 클립들로 분할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AI가 영상의 시간적 일관성을 학습하려면 하나의 연속된 장면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장면 전환이 포함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가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잘못 배울 수 있어요. 둘째, 품질 필터링이에요. 휴리스틱 규칙과 객체 탐지 모델을 결합해서 저품질 영상을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해상도가 낮은 영상, 흔들림이 심한 영상, 과도하게 편집된 영상, 텍스트 오버레이가 많은 영상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영상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양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필터링을 통해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 거예요. 셋째, 어댑티브 크롭입니다. 어댑티브 크로핑. 영상의 핵심 내용이 화면 중앙에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넓은 풍경 영상에서 사람은 구석에 작게 있을 수도 있고 16:9 영상의 중요한 액션이 한쪽에 치우쳐 있을 수도 있어요. 적응적 크롭은 영상의 시각적 핵심 내용을 분석해서 학습에 가장 적합한 영역을 자동으로 잘라내는 기법이에요. 동시에 다양한 종행비와 구도를 확보해서 데이터의 다양성도 극대화합니다. 이 데이터 큐레이션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더 적은 자원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효율 혁명의 또 다른 축이기 때문이에요. 이 편에서 딥시크의 MTP가 같은 데이터로 더 많이 배우는 기술이었다고 했잖아요. 시덴스의 데이터 큐레이션은 더 좋은 데이터로 더 잘 배우는 전략이에요. 방향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주어진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바이트댄스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GPU 수가 아니에요. 틱톡과 도인에서 매일 쏟아지는 수억 개의 영상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정제하고 활용하느냐가 모델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거예요. 1편에서 량원펑이 중국에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자신감과 인재를 조직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잖아요. 바이트댄스 버전으로 바꾸면 영상 AI에 부족한 것은 GPU가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조직하는 능력이다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이미 넘쳐나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활용하느냐가 진짜 경쟁력인 거죠. 실제로 많은 AI 연구자들이 모델 아키텍처보다 데이터 품질이 성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딥시크가 2048개의 GPU로 수만 개 GPU를 가진 오픈 AI와 겨룬 것처럼 바이트댄스는 뛰어난 데이터 큐레이션으로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가진 경쟁사와 겨루고 있는 겁니다. 효율 혁명의 또 다른 전선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시덴스 1.0의 위치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게요. 2025년 중반 기준 영상 AI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구글의 위오 시리즈, 오픈 AI의 소라, 중국의 클링, 그리고 런웨이 같은 스타트업들이 모두 뛰어들었죠. 이 중에서 시덴스가 주목받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도 1위이면서 비용도 70% 저렴하다는 거예요.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은 거죠. 대부분의 경쟁사는 둘 중 하나만 잘했어요. 성능이 좋으면 비쌌고 저렴하면 품질이 떨어졌죠. 오픈 AI의 소라를 떠올려 보세요. 2024년 초에 공개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소라는 고급 GPU 인프라가 필요하고 생성 비용도 높았어요. 아름답지만 비싼 스포츠카 같은 존재였죠. 반면 시덴스는 보급형 GPU에서도 돌아가고 비용도 저렴한 경제적이면서도 성능이 좋은 실용차에 가까워요. 그리고 벤치마크에서는 이 실용차가 스포츠카를 앞질러버린 거예요. 1편에서 딥시크와 오픈 AI의 대결이 더 영리하게 버시스 더 카게였다면 영상 AI에서는 시덴스와 소라의 대결이 같은 구도를 반복하고 있어요. 효율 우선 버시스 규모 우선. 그리고 두 번째 싸움에서도 효율 쪽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덴스 뒤에는 바이트댄스라는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이 있어요.
기술을 만들면 바로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건 다른 어떤 경쟁사도 갖기 어려운 장점이에요. 캡컷 같은 영상 편집 앱에 시댄스를 통합하면 일반인도 스마트폰에서 AI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기술에서 제품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회사가 바이트댄스인 거예요. 자, 여러분. 1부에서 영상 AI의 기본 원리부터 시댄스 1.0의 핵심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확산 모델은 노이즈에서 깨끗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기술이지만 태생적으로 느리다는 약점이 있었어요. 50번에서 100번의 붓질이 필요하니까요. 시댄스 1.0은 이 문제를 3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공략했습니다. 첫째, 분리형 공간-시간 아키텍처. 3차원 영상 처리를 공간 전문팀과 시간 전문팀으로 나눠서 효율을 높였어요. 촬영 감독과 편집 감독의 분업처럼요. 둘째, TSCD 증류. 이게 진짜 핵심이었죠. 100번의 붓질이 그리는 궤적을 여러 구간으로 분할해서 각 구간별로 핵심만 학습한 뒤 전체를 통합. 100번의 붓질을 4번에서 8번으로 줄이면서 품질은 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향상. 여기에 스코어 증류와 RLHF까지 더해서 인간의 미적 감각에 맞춘 최적화까지. 셋째, 데이터 큐레이션. 샷 경계 탐지로 영상을 의미 있는 단위로 자르고 품질 필터링으로 쓰레기를 걸러내고 적응형 크롭으로 핵심 내용을 최적 추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을 데이터 단계에서 원천 차단.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보급형 L20 GPU에서 41.4초 만에 1080p 영상을 생성. 비용은 영상 한 편에 670원. 아티피셜 어널리시스 벤치마크에서 텍스트 영상, 이미지 영상 두 부문 모두 1위.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 딥시크와 시댄스 사이에 놀라울 정도의 유사점이 보여요. 딥시크는 텍스트 AI에서 제한된 GPU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 MOE, MLA, F8, 듀얼 파이프, GRPO, MTP라는 7가지 기술을 통합했어요. 시댄스는 영상 AI에서 보급형 GPU로도 고품질 영상을 만들기 위해 분리형 DIT, TSCD, Thin VA, 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4가지 기술을 통합했어요. 분야는 다르고 구체적인 기술은 다르지만 철학은 동일합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딜레마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돌파한다. 모든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곱셈 효과를 낸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중국 AI 생태계 전체에서 효율 우선이라는 공통 철학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의 규제라는 동일한 제약 조건이 텍스트든 영상이든 같은 방향의 혁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댄스 1.0까지는 사실 무성영화 시대예요. 영상은 만들어지지만 소리가 없어요. 아무리 멋진 영상이라도 소리가 없으면 절반짜리잖아요. 2부에서는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전환, 시댄스 1.5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서 자연스러운 립싱크까지 포함한 듀얼 브랜치 아키텍처. 발이 땅에 닿는 그 순간에 정확히 발자국 소리가 나는 동기화의 마법. 유리가 깨질 때 물리적 정확한 파편 궤적과 그에 맞는 소리까지 만들어내는 월드 모델의 세계. 방 안에서 박수를 치면 반향이 울리고 들판에서 치면 소리가 퍼지는 AI가 공간의 음향 물리학까지 이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논란. 얼굴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복제하는 기능이 등장했는데 딥페이크 우려로 기능이 중단된 이야기까지. 거기에 중국 AI 생태계 전체의 큰 그림. 딥시크만이 아니라 알리바바의 Q&패닉, 화웨이의 독립선언, 그리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최종 질문. 결핍은 정말로 혁명을 낳는가? 이 효율 혁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였습니다. 2부에서 곧 만나요. 네, 돌아왔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파트예요. 3편 2부. 1부에서 영상 AI의 기본 원리부터 살펴봤죠. 확산 모델이 노이즈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마법. 하지만 100번의 붓질이 필요해서 느리다는 딜레마. 그리고 시댄스 1.0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분리형 공간-시간 아키텍처로 3차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TSCD 증류로 100번의 붓질을 4번에서 8번으로 줄이고 데이터 큐레이션으로 학습 데이터의 질을 극대화해서 보급형 L20 GPU에서 41초 만에 1080p 영상을 만들고 비용은 670원, 벤치마크 1위. 하지만 1부 끝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시댄스 1.0까지는 무성영화 시대다. 영상은 있는데 소리가 없었어요.
2부에서는 소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넘어서 AI가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감독처럼 영화를 연출하는 시대까지 갑니다. 거기에 중국 AI 생태계 전체의 큰 그림, 그리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최종 질문까지. 자,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시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유성 영화의 탄생이에요. 1927년 재즈싱어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역사상 최초의 유성 영화. 그전까지 영화는 전부 무성이었어요. 화면은 있지만 소리가 없었죠. 배우의 대사는 중간중간 삽입되는 자막으로 대체했고, 음악은 극장에서 피아니스트가 라이브로 연주했어요.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같은 위대한 배우들이 몸짓과 표정만으로 관객을 울리고 웃겼죠. 그거 자체로도 놀라운 예술이었어요. 하지만 재즈싱어에서 배우의 입에서 실제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소리가 더해지면서 감정 전달이 비교할 수 없이 풍부해졌고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이 무한히 확장됐어요. 이후 불과 2년 만에 무성 영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2025년 6월에 시댄스 1.0은 무성 영화였습니다. 놀라운 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냈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아무리 멋진 폭포 영상을 만들어도 물소리가 없고, 아무리 생생한 거리 장면을 만들어도 자동차 소리가 없었죠. 아무리 사람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만들어도 입만 벌렸다 닫을 뿐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2025년 12월 20일 시댄스 1.5 프로가 등장합니다. 이게 영상 AI의 재즈싱어예요. 시댄스 1.5의 핵심 기술, 듀얼 브랜치 아키텍처입니다. 듀얼 브랜치, 이중가지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방식의 문제를 알아야 해요. 1.5 이전까지 영상에 소리를 입히려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먼저 AI가 영상을 만듭니다. 영상이 완성되면 별도의 오디오 AI가 그 영상을 분석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소리를 영상에 덧입혀요. 이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동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사람이 문을 닫는 장면이 있는데 소리가 0.3초 늦게 나온다거나 립싱크가 안 맞는다거나 영상과 소리가 따로 만들어지니까 완벽하게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건 마치 무성 영화를 찍고 나서 나중에 스튜디오에서 효과음을 따로 녹음해서 입히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잘 맞추려고 해도 현장에서 동시에 녹음한 소리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시댄스 1.5의 듀얼 브랜치 아키텍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요. 어떻게?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하나의 모델에서 생성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하나의 확산 트랜스포머 안에 두 개의 가지, 브랜치가 있어요. 하나는 비주얼 브랜치, 영상을 담당하는 가지. 다른 하나는 오디오 브랜치, 소리를 담당하는 가지.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요. 비유하면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맨과 음향 감독이 동시에 일하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지금 배우가 문을 닫는 장면 찍고 있어 라는 정보를 음향 감독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음향 감독은 그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문 닫히는 소리를 녹음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니까 동기화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이 구조에서 비주얼 토큰과 오디오 토큰이 병렬적으로 동시에 생성돼요. 비주얼 토큰은 영상의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오디오 토큰은 그 시점의 소리에 해당하는 정보예요. 이 두 종류의 토큰이 서로의 정보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니까 영상과 소리가 태생적으로 동기화된 채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전 방식이 영상 따로 만들고 소리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기였다면, 듀얼 브랜치는 영상과 소리를 처음부터 함께 만들기예요. 나중에 합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태어나는 거죠. 이 차이가 품질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동기화를 정밀하게 보장하는 핵심 기술이 있어요. MVS 로프라는 건데, 모션 비디오 싱크로나이즈드 로터리 포지션 임베딩의 약자예요. 이름은 복잡하지만 하는 일은 명확해요. 영상 속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 움직임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는 시점을 수학적으로 정렬시키는 장치예요. 발이 땅에 닿는 그 프레임에 정확히 발자국 소리가 나오고,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는 그 프레임에 정확히 깨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 정밀한 시간 정렬이 MVS 로프의 역할이에요. 립싱크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에서 사람이 말을 하는 장면을 생성할 때 입모양과 발화되는 음성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입이 O 모양이면 이상하잖아요. 듀얼 브랜치 구조에서 비주얼 브랜치가 입모양을 만들 때 오디오 브랜치가 동시에 그에 맞는 음성 파형을 생성하니까 립싱크가 자연스럽게 맞아요.
기존의 이 수준의 립싱크를 하려면 영상 생성 후에 별도의 립싱크 모델을 돌려야 했어요. 추가 시간, 추가 비용, 추가 GPU가 필요했죠. 시덴스 1.5는 이 모든 걸 하나의 모델에서 한 번에 처리합니다. 이 편에서 딥시크의 모이가 별도의 가치 모델 없이 학습하는 GRPO를 만들어서 GPU를 절약한 것처럼 시덴스도 별도의 오디오 모델 없이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만들어서 효율을 높인 거예요. 패턴이 반복되죠. 불필요한 단계를 제거하고 통합한다. 자, 이제 시덴스의 최신 버전 2026년 2월에 등장한 2.0 이야기를 합시다. 저는 이걸 감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1.0이 AI 카메라였고 1.5가 AI 카메라 플러스 마이크였다면 2.0은 AI 감독이에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넘어서 AI가 전체 작품을 연출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핵심은 참조 시스템이에요. 시덴스 2.0은 최대 12개의 참조 파일을 사용해서 영상 생성을 가이드할 수 있어요. 12개 참조 파일이 뭐냐면 AI에게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단순히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지 참조는 최대 9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캐릭터의 얼굴을 고정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로 영상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사진을 첨부하면 여러 장면에서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일관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의상도 지정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시각 스타일도 참조 이미지를 통해 고정할 수 있죠. 비디오 참조는 최대 3개까지. 이건 더 강력한데요. 복잡한 안무를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춤 동작을 따라해줘 라고 하면서 춤추는 영상을 첨부하면 AI가 그 동작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캐릭터에 적용해요. 카메라 워크도 복제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 달리, 줌, 팬 카메라 움직임을 그대로 써줘 라고 하면 그 카메라 연출을 새 영상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첨조들을 조합해서 멀티샷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 장면을 연결해서 캐릭터 일관성과 서사적 논리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용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주인공 사진 1장, 조연 사진 1장, 원하는 영상 스타일의 참조 이미지 2장, 카메라 워크를 보여주는 참조 영상 하나. 이렇게 5개의 참조 파일과 함께 카파에서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다가 밖으로 나와 비 오는 거리를 걸으며 마지막에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는 장면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AI가 세 장면을 연결해서 같은 배우가 같은 옷을 입고 일관된 스타일과 카메라 워크로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수준의 영상을 만들려면 배우, 카메라맨, 조명 편집자, 장소사배까지 최소 수백만 원의 비용과 며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덴스 2.0으론 몇 분 안에 수천 원의 비용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감독의 시대냐면 이전까지 AI 영상 생성은 이런 영상 만들어줘 라고 텍스트로 설명하는 게 전부였어요. 감독이 배우에게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2.0에서는 감독이 구체적으로 이 배우의 얼굴로 이 의상을 입고 이 안무를 추고 이 카메라 각도에서 찍어줘 라고 정밀하게 지시하게 된 거예요. 진짜 감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에서 정말 혁명적인 부분은 참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편의성의 문제고요. 진짜 혁명엔 월드 모델에 있어요. 월드 모델 프라이어스. 이게 뭐냐면 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영상 생성 AI는 단순히 이런 화면이 있으면 다음 화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를 예측하는 수준이었어요. 픽셀 패턴을 학습하는 거죠. 사람이 걸어가는 영상을 수백만 개 봤으니까 이런 자세 다음에는 이런 자세가 오는구나를 패턴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물체가 떨어진다는 걸 몰랐고 관성 때문에 달리다가 멈추면 약간 미끄러진다는 걸 몰랐어요. 시덴스 2.0의 월드 모델은 다릅니다. 물리 법칙에 대한 사전 지식, 프라이어를 모델 안에 내장시켰어요. AI가 왜 물체가 떨어지는가, 왜 빛이 반사되는가, 왜 물이 흐르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더 사실적인 영상을 만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는 건 AI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 즉 세계 모델을 내부에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편에서 AI가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것이 추론 능력의 자연 발생이었다면 월드 모델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의 자연 발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가 점점 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유리컵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만든다고 해요.
기존 모델은 유리컵이 떨어지고 깨지는 영상을 패턴으로 학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끔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리가 떨어졌는데 깨지지 않는다거나 파편이 위로 올라간다거나. 시덴스 2.0은 유리의 물성을 이해해요. 이 높이에서 이 재질의 유리가 떨어지면 이런 강도의 충격이 가해지고 이런 패턴으로 깨지고 파편은 이런 궤적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바닥 매트리스도 고려해요. 타일 바닥이면 파편이 넓게 튀고 카펫 바닥이면 충격이 흡수돼서 덜 깨지고 파편도 멀리 안 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깨지는 순간에 맞는 소리까지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타일 바닥에서 유리가 깨지면 날카롭고 높은 소리가 나고 카펫에서 깨지면 좀 더 둔탁하고 낮은 소리가 나잖아요. 시덴스 2.0은 이 차이까지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어쿠스틱 피직스 필드라는 기술이에요. 이건 영상 속 환경의 음향 특성을 분석하는 건데 쉽게 말해 이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울릴까를 AI가 계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 안에서 박수를 치면 벽에 부딪혀서 반향이 울리잖아요. 대성당 같은 넓은 공간에서 치면 울림이 길고 좁은 방에서 치면 울림이 짧죠. 바깥 들판에서 치면 반향이 거의 없이 소리가 퍼지고요. 시덴스 2.0은 영상 속 공간의 크기, 벽면의 재질, 물체의 배치를 분석해서 물리적으로 타당한 반향음과 환경음을 자동으로 생성해요. 같은 발자국 소리도 복도에서는 울림이 있고 잔디밭에서는 울림이 없는 식이죠. 이건 헐리우드 영화에서 사운드 디자이너가 수일에 걸쳐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일을 AI가 자동으로 해내는 거예요. 해상도도 1.0의 1080p에서 2K 네이티브로 올라갔고 생성 속도도 1.5 대비 30% 더 빨라졌어요. 장기적 시각 어텐션이라는 기술 덕분에 30초에서 60초 이상의 긴 영상에서도 첫 장면의 정보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고요. 불과 8개월 만에 무성 화면에서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감독으로 시덴스의 진화 속도는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정리해서 비교해볼게요. 시덴스 1.0은 분리형 시공간 DIT 아키텍처로 영상만 만들었어요. 소리 없는 1080p. 1.5%는 듀얼 브랜치 아키텍처, 정식으로는 MMDIT라고 불리는 구조를 도입해서 영상과 소리를 동시에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네이티브 오디오와 립싱크가 가능해졌고 TSCD 증류 덕분에 생성 속도는 1.0 대비 10배 빨라졌어요. 2.0은 여기서 또 한 차원 도약해서 월드 MMDIT라고 부를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물리 엔진을 인테그레트한 월드 모델과 어쿠스틱 피직스 필드가 추가됐고 12개 참조 파일 시스템과 2K 네이티브 해상도까지. 생성 속도는 1.5 대비 30% 더 빨라졌어요. 각 세대가 이전 세대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 거예요. 마치 생물의 진화처럼 이전의 능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능력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술에는 어두운 면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빼놓으면 정직하지 못한 거겠죠? 시덴스 2.0에는 얼굴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사진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일지를 AI가 추론해서 합성하는 건데 이 기능이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딥페이크. 누군가의 얼굴 사진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적도 없는 말을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정치인의 가짜 연설, 유명인의 가짜 인터뷰, 일반인의 가짜 고백 영상. 악용의 가능성이 무한해요. 바이트댄스는 이 논란에 대응해서 2026년 2월 해당 음성 복제 기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덴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상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딥데이터의 위험은 필연적으로 커집니다.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높아지고 비용이 낮아질수록 악의적인 사용의 진입 장벽도 함께 낮아지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년 전만 해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려면 상당한 기술적 지식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670원에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음성 복제까지 가능하다면 기술적 문턱이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선거 기간에 정치인의 가짜 발언 영상을 대량으로 만들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죠. 1편에서 다뤘던 제본스의 역설이 여기서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술이 저렴해지면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사용이 전부 선한 것은 아니니까요. 효율 혁명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안전장치가 함께 가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하드웨어 수준의 워터마킹, AI 생성 콘텐츠 자동 탐지 시스템, 실시간 인증 프로토콜 같은 안전장치가 모델 아키텍처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해요.
기술을 막을 수는 없지만 기술이 가진 위험을 관리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좀 뒤로 빼서 더 넓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편에서는 딥시크, 3편에서는 시덴스를 다뤘어요. 하지만 중국 AI 효율 혁명의 주역은 이 두 회사만이 아닙니다. 중국 AI 생태계 전체가 효율 우선이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알리바바의 QN이라고 읽어요. 알리바바가 만든 AI 모델인데 최신 버전인 QN 3.5가 2025년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에 QN 패닉이라는 현상을 일으켰어요. QN 패닉이 뭐냐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미국 모델 대신 QN 기반으로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일이죠. 자기네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 5위가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왜 개발자들이 QN으로 몰렸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QN 3.5는 3,970억 파라미터의 MOE 구조인데 이전 세대 대비 운영 비용을 60% 절감하면서도 미국 경쟁 모델의 성능을 능가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픈소스예요. 누구든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오픈AI의 GPT-4를 쓰려면 API 비용을 내야 해요. 기업이 대량으로 쓰면 월 수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QN은 무료예요. 다운받아서 자기 서버에서 돌리면 API 비용이 0원이에요.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나은데 비용이 0이라면 당연히 개발자들이 몰리겠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QN 모델을 기반으로 $50 미만의 비용으로 고품질 추론 모델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어요. $50, 7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최첨단 AI 추론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건 대학원생이 용돈으로 세계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 빅테크가 수십억 달러를 써서 만든 것과 비슷한 수준의 모델을 7만 원으로 만들었다. 실리콘밸리가 패닉에 빠질 만하죠. 알리바바는 AI에 총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단순히 모델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ASI, 초지능까지의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고요. QN은 딥시크와 또 다른 방향에서 효율 혁명을 이끌고 있어요. 딥시크는 극한의 알고리즘 효율이라면 QN은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한 기술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다음은 화웨이의 어센드. 1편에서 화웨이의 어센드 칩이 아직 엔비디아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했었죠. 캔 소프트웨어의 성숙도가 낮고 수율 문제가 있고 쿠다 시스템과의 격차가 크다고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상당히 변하고 있어요. 화웨이는 어센드 칩셋과 캔 소프트웨어 스택을 하나의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묶어서 엔비디아 인프라 없이도 자체 컴퓨팅 네트워크에서 최신 AI를 훈련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칩부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자 도구까지 전체 스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애플이 아이폰의 칩부터 OS까지 전부 직접 만드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죠. 완전한 독립이에요. 2편에서 다뤘던 딥시크 V4가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되어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딥시크와 화웨이가 손을 잡는 형국이에요. 딥시크의 세계 최고 수준 알고리즘 효율성과 화웨이의 하드웨어 자립력감이 합쳐지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완전히 우회하는 독자적인 AI 생태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칩이 한 개도 없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시대. 이게 바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AI 생태계 전체의 전략이 명확해 보여요. 딥시크는 극단 알고리즘 최적화, 시덴스는 영상 생성 효율화, QN은 오픈소스 생태계 확장, 화웨이는 하드웨어 자립, 각자 다른 영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효율 우선. 그리고 이 네 축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예요. 딥시크의 효율 기술이 화웨이 칩에서도 돌아가게 최적화되면 엔비디아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텍스트 AI를 운영할 수 있어요. 시덴스의 영상 기술이 QN의 언어 이해와 결합하면 더 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각 조각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전체 생태계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딥시크의 7단계 기술이 퍼즐처럼 맞물려서 시너지를 냈듯이 중국 AI 생태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퍼즐을 이루고 있는 셈이에요. 이걸 미국의 전략과 대비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미국은 규모 우선이에요. 더 큰 모델, 더 많은 GPU, 더 높은 투자. 오픈AI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받고 구글은 자체 TPU를 수만 개 운영하고 메타는 35만 개의 GPU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모델은 폐쇄형으로 API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에 의존해야 해요. 중국은 효율 우선이에요. MOE, 궤적 증류,
혼합 미처 등 같은 기법으로 더 적은 자원으로 같은 성능을,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로컬 기기에서도 돌아가게 최적화하고 자국산 하드웨어까지 직접 만들어요. 배포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은 우리 서버에 접속해서 써 방식이고 중국은 가져다가 네 컴퓨터에서 써 방식이에요. 미국은 높은 API 사용료로 수익을 내고 중국은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생태계를 키워요.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면 흥미로워요. 미국 방식은 장기적으로 수익이 높아요. GPT-4의 API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중국 방식은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규모가 커져요. 오픈소스 모델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 생태계 자체가 커다란 경쟁 우위가 되거든요. 안드로이드가 iOS보다 마켓 시어가 높은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실제로 2025년 후반부터 전 세계 학술 논문에서 QN과 딥시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급증했어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연구의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진 거죠. 이 연구들이 다시 중국 모델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환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빅테크도 중국의 효율화 기법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딥시크의 MOE 구조를 연구하고 GRPO 같은 효율적 학습 기법을 도입하고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혁명의 방향이 역전된 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효율 기법을 참고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내다봅시다. 이 효율 혁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2030년까지의 영상 AI 진화 방향을 세 가지로 전망해 볼게요. 첫째, 실시간 상호작용성이에요. 지금은 영상 만들어줘 라고 하면 몇십 초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TSCD 같은 증류 기술이 모바일 기기까지 고도화되면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3D 영상을 생성하고 그 영상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가구를 사기 전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내 방을 비추면 AI가 실시간으로 그 방에 가구를 배치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파를 이쪽에 놓으면 어떨까, 저쪽에 놓으면 어떨까를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소파가 놓이면서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도 실시간으로 바뀌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의 반사도 바뀌는. 지금도 AR 기술이 있지만 물리적 그림자, 빛 반사, 소재 질감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수준은 아직이에요. 일부에서 시덴스 1.0이 보급형 GPU에서 41초란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증류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게 수초로 줄어들고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030년쯤이면 스마트폰 수준에서도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완전한 물리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덴스 2.0의 월드 모델이 그 시작인데 궁극적으로는 영상 생성 모델이 중력, 마찰력, 유체역학을 완전히 이해하는 세계 시뮬레이터가 될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가상현실과 영화 제작의 경계가 사라져요. 감독이 비 오는 도쿄의 시부야 교차로에서 두 사람이 우산을 나눠 쓰며 걸어가는 장면이라고 입력하면 AI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비의 낙하 속도와 궤적, 물운동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만드는 동심원, 우산 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유체역학, 젖은 아스팔트의 반사광, 네온사인이 물에 비치는 광학 효과, 차량이 물을 튀기는 소리, 빗소리의 세기변화,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까지 전부 시뮬레이션에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이 수준의 장면을 만들려면 수억 원의 VFX 비용과 수개월의 후반 작업이 필요해요. 그걸 텍스트 몇 줄로 만드는 시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전망이에요. 물론 2030년까지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게 영화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축 설계 시뮬레이션, 자동차 충돌 테스트 시각화, 의료 수술 시뮬레이션, 재난 대응 훈련까지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영상 AI는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산업 전반을 바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셋째, 윤리와 보안 인프라의 강화예요. 아까 딥페이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품질이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갈수록 악의적 사용의 위험도 커지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드웨어 수준의 워터마킹이 모델 아키텍처의 필수 요소가 될 거예요. AI가 만든 영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서명이 자동으로 섭입되는 거죠. 이 서명은 영상을 편집하거나 압축해도 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고요. 실시간 인증 시스템도 필요해요. 영상이 AI가 만든 것인지 실제 촬영한 것인지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요. C2PA라는 콘텐츠 출처 인증 표준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구글, 오픈AI, 어도비 같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중국도 자체적인 AI 콘텐츠 표시 규정을 만들고 있고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문제예요.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와 실제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구분하는 새로운 리터러시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마치 인터넷 초기대 온라인 정보를 다 믿으면 안 된다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했듯이 이제는 AI 생성 콘텐츠를 구분하는 능력이 새로운 필수 역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리즈 전체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3편에 걸쳐서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어요. 잠깐 되돌아볼게요. 1편에서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봉쇄를 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기술력으로 중국의 AI를 막으려 한 거대한 시도. 그리고 그 봉쇄의 한가운데서 1,100만 원으로 시작한 한 남자가 557만 달러로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 결핍이 혁명을 낳고 혁명이 시장을 키우고 시장이 다시 경쟁을 촉진하는 아이러니한 순환. 이 편에서는 그 혁명의 구체적인 무기를 살펴봤어요. MOE, MLA, FP8, 듀얼 파이프, PTX, GRPO, MTP. 7가지 기술이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영리하게라는 하나의 철학 아래 교양국처럼 통합된 이야기. 그리고 AI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소름 끼치는 순간. 3편에서는 이 효율 혁명이 텍스트를 넘어 영상까지 확장된 이야기를 했어요. 시덴스가 확산 모델의 100번 붓지를 4분으로 줄이고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다시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감독의 시대로 8개월 만에 새 세대를 진화한 이야기. 그리고 딥시크, QN, 화웨이까지 중국 AI 생태계가 전체가 효율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움직이면서 미국 빅테크조차 벤치마킹하는 역전 현상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지능의 민주화. 1년 전만 해도 최첨단 AI를 만들고 운영하는 건 구글, 오픈 AI, 메타 같은 수조 원짜리 거대 기업의 전유물이었어요. 수만 개의 GPU, 수천억 원의 투자, 수천 명의 연구 인력. 이런 자원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딥시크가 보여줬잖아요. 557만 달러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 수 있다고. 1만 달러짜리 서버에서도 그 AI를 돌릴 수 있다고. 스탠포드 연구진은 50달러로 출연 모델을 만들었고 시덴스는 670원에 방송급 영상을 만들어줘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저렴한 지능. Intelligence too cheap to meter. 이 표현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원래 1950년대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쓰였던 말인데 지금은 AI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동네 빵집 사장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릴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예전이라면 영상 제작 업체에 수백만 원을 줘야 했죠. 이제는 시덴스에 따뜻한 조명 아래 갓 구운 크루아상이 접시에 놓이고 버터 녹는 장면 클로즈업, 배경에 카페 음악 등을 입력하면 670원의 영상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 자료를 쓸 역사 재현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의대생이 수술 시뮬레이션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인디게임 개발자가 게임 시네마틱을 만들고 유튜버가 인트로 영상을 만들고 예전에는 빅테크만 할 수 있던 일을 이제는 스타트업이 하고 대학 연구실이 하고 개인 개발자가 해요. 소상공인이 AI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학생이 AI로 논문을 연구하는 시대. 기술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두의 도구로 바뀌는 것. 이걸 민주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화의 가장 강력한 촉매가 바로 효율이에요. 비용이 낮아지면 문턱이 낮아지고 문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나요. 제본스의 역설이 아름다운 형태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시리즈의 제목이 결핍이 낳은 혁명이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결핍은 정말로 혁명을 낳는가? 미국의 류게제라는 결핍이 딥시크의 알고리즘 혁명을 낳았어요. GPU가 부족하니까 소프트웨어로 해결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 기술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결핍이 혁명을 낳는 게 아니라 결핍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량원펑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GPU를 사뒀고 딥시크의 젊은 연구원들은 이미 KV 캐시와 MOE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이트댄스의 시드팀은 이미 증류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요. 알리바바는 이미 오픈소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죠. 결핍이 이 모든 준비된 잠재력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훈은 결핍이 있으면 혁명이 온다가 아니라
결핍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 없이 결핍만 있으면 그냥 실패해요. 딥시크가 성공한 건 결핍 때문이 아니라 결핍 이전에 이미 실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957년에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미국을 충격한 것과 같아요. 나사, 다파가 어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미 준비된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스푸트니크의 충격이 그 아이디어들에게 실행력과 예산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건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중국 국내대학 출신의 젊은 연구원이 개인적 호기심으로 MLA를 만든 이야기. 14조 원짜리 펀드를 접으면서까지 AI 연구에 올인한 량원펑의 결단. AI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말한 순간을 보고 아름다움을 목격했다고 표현한 연구팀의 감성.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이 기술혁명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에요.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호기심과 열정, 제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불가능하다는 말에 정말 그럴까? 하고 되묻기는 용기. 이것들이 557만 달러의 기적을, 670원의 영상을,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비단 중국 AI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자원이 부족해도 아이디어가 있고, 작은 팀이지만 열정이 있고, 기존의 상식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다면 혁명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리즈가 여러분에게 그런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량원펑이 위챗에 남긴 그 말로 마무리합니다. 3년이 흘렀다. 옛 세계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빛의 속도로 도래하고 있다. 여러분, 그 새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건 수조 원짜리 기업만이 아니에요. 670원짜리 영상을 만드는 소상공인도, 50달러로 AI 모델을 굴리는 학생도, 호기심으로 새로운 기술을 파고드는 연구자도 모두가 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1편부터 3편까지 정말 긴 이야기였습니다. 결핍이 낳은 혁명부터 557만 달러의 비밀병기, 그리고 카메라가 된 AI까지.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봉쇄와 도전, 결핍과 혁신, 개인의 비전과 팀의 문화, 기술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인류가 더 저렴하고 강력한 지능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편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네요.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서 출발해서 한 남자의 도전을 거쳐 7가지 비밀병기를 지나 100번의 붓질이 4분이 되고 무성영화가 유성영화가 되고 AI가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시대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아크를 이루고 있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One World Infinite Stories. 세상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중 하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윤 작가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